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바로 땅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를 만드는지에 대한 겁니다. 네, 특히 수많은 장초 중에서 왜 하필 한반도 동남쪽 끝 이 김해라는 곳이었을까요? 그렇죠. 북방의 기마민족하고 남방의 해양민족이 만나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었다. 그 지정학적 비밀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제3장 지정학적 운명 터미널 김해입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지금 머릿속에 있는 김해 지도는 잠시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2000년 전 풍경은 우리가 아는 거랑은 뭐랄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만약 지금 서기 1세기 김해공항 활주로에 서 계신다면 아마 하우적거리고 있을 겁니다. 발밑이 단단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넘실대는 바닷물이니까요. 와, 우리가 아는 그 드넓은 김해 평야, 사실 원래 평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사라진 바다, 고 김해만에서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바다라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차 몰고 다니는 김해 시내가 전부 물에 잠겨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지금 김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봉황대나 이모산 같은 언덕들이 당시에는 바다 위에 뜬 섬이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뭐 고고학적으로 또 지질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 정말요? 당시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고 또 낙동강이 지금처럼 많은 흙을 실어 나르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김해시청 근처까지 바닷물이 찰랑거리는 거대한 만, 베이였던 거죠. 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럼 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처럼 그런 풍경이었겠네요? 아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작은 언덕들을 중심으로 물길이 얽혀있는 그런 풍경을 상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육지인 줄 알았던 곳이 바다였다니. 근데 이 독특한 풍경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리적 환경이라는 게 그걸 마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말을 타고 대륙을 쭉 따라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김해만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육지의 끝. 그러니까 아, 종착역. 그래서 자료에서 터미널 김해라는 표현을 썼군요. 네, 맞습니다. 터미널이었던 거죠. 말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남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정반대 의미였겠네요. 그렇죠. 험한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도착한 새로운 대륙. 그들에게는 여기가 바로 관문, 게이트웨이였던 겁니다. 한쪽의 끝이 다른 쪽의 시작이 되는 곳. 네, 묻과 물이 만나는 경계, 이런 곳을 이제 지정학에서는 접점,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서 충돌하거나 혹은 융합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소죠. 가야라는 문명이 바로 이 접점에서 잉태된 겁니다. 근데 그냥 바다기만 해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태평양은 파도가 엄청 거칠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국제 무역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고 김해만의 진짜 가치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의 입구를 지금의 가덕도랑 거제도가 거대한 방파제처럼 딱 막아주고 있었어요. 아, 막아졌군요. 네, 태평양의 거친 파도는 이 섬들에 부딪혀서 힘을 잃고 만 안쪽은 호수처럼 잔잔한 내해가 되는 겁니다. 와, 배를 띄우고 정박하기에는 정말 천혜의 조건이었네요. 그야말로 최적의 장소였죠. 지리가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잔잔한 바다라는 무대 위에 서로 다른 두 주인공이 등장할 준비를 마친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무대만 좋다고 이야기가 완성되진 않잖아요. 이 땅이 그들을 끌어들인 어떤 결정적인 미끼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 미끼를 던진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이 강은 단순히 물만 실어 나른 게 아니라 고대 문명을 일으킬 두 가지 핵심적인 선물을 김해만으로 끊임없이 배달했어요. 자료에서 두 가지 선물이라는 표현을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첫 번째가 비옥한 땅이었죠. 네. 강물이 상류의 영양분 가득한 흙을 계속해서 하구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 흙들이 수천 년 동안 쌓여서 거대한 삼각주, 즉 지금 김해평야의 기반을 만든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힘들게 산을 개간하고 돌을 골라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강가 젖은 땅에 씨앗만 뿌려도 벼가 쑥쑥 자라는 땅을 말 그대로 공짜로 얻은 셈입니다.
가야의 강력한 식량 안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물은 뭔가요?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야말로 김해의 운명을 결정지은 검은 보석, 바로 사철입니다. 이 사철 이야기는 정말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어요. 낙동강 상류에 있던 자철 광맥이 풍화돼서 잘게 부서진 쇳가루들이 강물 타고 하구까지 내려와 쌓였다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강변 모래밭을 걸으면 발에 검은 쇳가루가 묻어날 정도였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슷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엔 훨씬 더 심했겠죠. 이게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셔야 해요. 다른 곳에서는 철을 얻으려면 깊은 갱도를 파야 했죠. 위험을 무릅쓰고 단단한 철광석을 캐내서 그걸 다시 힘들게 부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김해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냥 강가에 가서. 네, 그냥 강가에 가서 자석 하나 들고 쓱 훑거나 물로 모래랑 쇳가루를 분리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세상에. 이건 거의 뭐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로 원자재를 받는 수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채광에 필요한 막대한 노동력과 기술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거죠. 와, 최소한의 노력으로 당대 최고의 하이테크 소재인 철을 거의 무한정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김해, 금해라는 지명이 쇠의 바다라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실 그 자체를 담은 이름이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기회의 땅이었다면 가만히 비어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쇠의 바다 위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건가요? 고고학 발굴 지도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거주 패턴이 뚜렷하게 나뉘거든요. 어떻게 나뉘는데요? 우선 물가 저지대에는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해 회연리 패총처럼 조개 무덤을 남긴 이들이죠. 이들은 남방에서 온 해양 민족의 후예로 추정되는데 배를 다루고 바닷길을 아는 데는 아주 능했지만 뭐랄까 강력한 무기나 조직적인 군사력은 없었습니다. 아, 바다에 기대어 사는 어부나 농부들이었군요.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북쪽에서 강력한 철기 기술과 말을 가진 집단이 내려옵니다. 드디어 등장했군요. 네, 이들은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지대, 즉 지금의 대성동 고분군이나 구지봉 같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 하필 높은 곳이었을까요? 말은 축축한 습지를 싫어하니까요. 당연히 배수가 잘 되는 높은 곳을 선호했겠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말을 타고 철제 무기를 든 강력한 정복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무기가 없는 어부들이다. 보통 역사책이라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정복과 학살이죠. 그렇죠. 당연히 지배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김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는 거죠. 바로 그게 김해라는 터미널이 가진 독특한 법칙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 하면 한쪽이 다른 쪽을 무력으로 흡수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김해에서는 서로의 필요가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필요가 맞아 떨어졌다. 네, 싸우는 것보다 손을 잡는 게 양쪽 모두에게 압도적으로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강력한 철기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다 정복해버리고 노예로 삼아서 배를 만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들이 만들 수 있었던 건 철 덩어리, 아이런인 것까지였어요. 하지만 이 철 덩어리는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죠.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야 비로소 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말을 타고 온 대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를 만들고 망망대해를 건너고 해외의 무역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술과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눈앞에 보물이 쏟아지는데 이걸 실어나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 반대로 남방 선주민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배와 바닷길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왜구 같은 해적들의 노략질이었죠. 아, 해적. 네, 힘들게 농사짓고 고기 잡아봤자 언제 털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술의 한계. 나무로만 만든 배는 약하고 멀리 항해하기 어려웠죠. 배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고 농기구를 개량하려면 철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네요. 한쪽은 수출할 철은 있는데 배가 없고 다른 한쪽은 배는 있는데 우리를 지켜줄 무기와 기술, 즉 철이 없다. 바로 이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묘한 공생, 즉 상생이 시작된 겁니다. 북방 이주민은 선주민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만든 철제 무기로 당신들을 지켜주겠다. 대신 당신들의 배에 우리 철을 실어 바다 건너 시장에 팔아달라. 그럼 선주민들도 화답했겠네요. 좋다. 우리의 항해술과 무역 네트워크를 제공하겠다. 대신 우리에게도 그 철기 기술을 나눠달라.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기능적 분업에 기반한 연하왕국에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너희의 배에 우리의 철을 실자.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생존 전략이었군요. 그런데 이런 독특한 파트너십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럴듯한 추측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고고학적 증거가 뒷받침됩니다. 학계에서는 가야 사회의 이런 특징을 이중구조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중구조 사회요? 말 그대로 사회 구조가 두 개의 다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게 유물로 확인이 됩니다. 아, 유물로요? 어떻게 확인이 되죠? 네, 지배층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군을 파보면 아주 전형적인 북방 기마민족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을 탈 때 쓰는 각종 장비들, 시베리아 샤머니즘과 연결되는 거대한 동복 같은 것들이죠. 네네. 그런데 바로 그 언덕 아래 평민들이 살던 회원잎 회총 같은 곳을 발굴하면 어떨까요? 여전히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남방계의 생활 양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 조개를 잡아먹고 벼농사를 짓고 그들 고유의 토기를 사용하죠. 만약 북방계가 남방계를 무력으로 정복했다면 피지배층의 문화는 사라지거나 지배층의 문화에 흡수되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각자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게 핵심 증거입니다. 지배층은 피지배층의 문화를 말살하거나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전문성, 즉 항해술과 농경기술을 존중하고 보호해 준 거죠. 산 위의 기마병과 물가의 어부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이룬 거네요. 네. 서로의 다름을 파괴한 게 아니라 그 다름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낸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김해는 두 세력이 부딪혀 깨지는 충돌지대가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더 큰 세계로 날아오르는 점프대가 될 운명이었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땅이 부르면 역사가 응답한다는 구절이 다시 생각납니다. 낙동강이 실어온 흙과 철, 고 김해만의 잔잔한 바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두 이질적인 집단. 이 모든 조건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렸네요. 지정학적 조건이 역사의 시나리오를 쓴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의지나 어떤 영웅의 등장 이전에 이미 그 땅 자체가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해 놓았던 겁니다. 오늘은 김해라는 땅이 어떻게 가야라는 문명을 잉태했는지 그 지정학적 운명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사라진 바다 고 김해만이 만든 만남의 교차로부터 낙동강이 선물한 풍요로운 쌀과 무한한 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면서 공생을 택했던 두 집단의 지혜까지. 네.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이렇게 역동적인 이야기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현재의 지표면은 수많은 시간이 겹겹이 쌓인 결과물의 가장 윗부분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풍경과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라진 바다를 직접 상상해 볼 수 있는 장소로 김해 분산성이랑 봉황동 유적을 추천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분산성 성곽에 서서 눈앞에 김해 평야를 바라보면서 저 드넓은 땅이 사실은 수많은 무역선이 오가던 바다였다고 상상해 보는 것, 그 자체가 이 역사에 대한 가장 생생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봉황동 유적에 가면 당시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가 층층이 쌓여서 단단한 지층을 이룬 패총 단면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아, 직접요? 네. 그 굴껍데기 하나하나가 바로 여기가 바다였다고 외치는 타임캡슐인 셈이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험은 또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땅과 사람이 만나는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 위에서 피어난 가장 중요한 결과물, 즉 철은 과연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자료에서는 철을 고대 반도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유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고대 반도체라?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왜 하필 반도체였을까요?
철이 단순히 더 단단한 무기나 편리한 농기구를 만드는 재료를 넘어서 어떻게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기술적 특이점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깊이 다가올 겁니다.